네, 알겠습니다. 네, 좀 복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소속은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 10분간 저희 시스템에 대한 팩트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던 부분에 대한 저희 정부의 나름대로의 어떤 실무자로서의 입장은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주관기관이 전자부품연구원, 그 다음에 전자출입명부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팬데믹 선언돼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아까 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수작업 기반의 역학조사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요구됐던 사항이었고 역학조사 간의 수적 부족 제한이 있어서 굉장히 과부하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12,000명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선을 허위 진술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정확한 저희가 툴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진자들이 확진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고 바로 역학조사관에 전화를 받았을 때 실제로 굉장히 그 14일간의 기록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생기셔서 굉장히 언론에 회자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및 방역체계 구멍 발생 뭐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골든타임을 좀 지나서 N차 감염자가 양상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도화 개발의 추진 배경은 뭐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시티를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었고요. 그것을 좀 시간이 짧더라도 그 배경은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실증서, POC 사업을 대구하고 시흥시에서 올해 2월 달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실증이 불가능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POC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전자부품연구원의 아이디어에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도화 개발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작업 기반의 역학조사가 결국에는 제가 역학조사의 즉각 대응팀으로서 모 지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최 교수님께서 5, 6일 걸리는 거 실질적으로 동선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보를 받더라도 위경도와 그 다음에 시간만 기록되어 있는 14일, 최대 14일의 시트, 엑셀 시트를 별도로 구글 맵을 가지고 찍어가면서 역학조사관들이 직접 하던 어떤 수작업들의 내용들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고 나서는 10분 내로 다 모든 내용들이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그 동선으로서 표시가 되고 그 확진자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왜 역학조사 시스템이라고 안 하는 부분이 아니냐면 역학조사를 하는 거는 시스템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일부러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제공하자가 목적인 것이지 그 역학조사 자체를 이 시스템이 AI 기반으로 뭔가를 이 사람을 특정해서 접촉자를 만든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워낙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8조의 역학조사나 18조의 자료 제출 요구, 그 다음에 76조 2에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 시스템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어떤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던 내용들, 모르길 걸리던 내용들이 실제로 시스템 내에서 그거를 절차를 줄였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엔 데이터 기반의 역학조사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동통신사, 카드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각 역학조사관들한테
지금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용 빈도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내에 쌓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추가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해서 확진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오늘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동선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뭐 지금까지 논의됐었던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결국에는 지금 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선 공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넘어가면 확보되는 데이터는 법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지국 기반의 위치 데이터, 흔히들 GPS 기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데 GPS는 해당 모바일 장비, 그러니까 휴대폰 장비를 결국에는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정보의 위치값을 받는 걸 GPS 정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동 기지국의 정보고 아까 최초에 이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 범위는 결국엔 기초역학조사를 끝내고 이 역학조사관들이 확진자에게 이러이러 저희가 봤더니 그쪽에 방문하신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어딜 갔다 오셨습니까를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거나 누구를 만났다는 걸 특정할 수 없는 지원 시스템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보건복지부에서 총리님께서 이 ICT 기반의 여러 가지 좀 세컨웨이브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좀 만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작된 그 저희 전자출입 명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싱가포르에서 먼저 시작됐었고 저희가 이제 그 QR 코드를 개인이 발급하는 형태로 나갔는데 그 부분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QR 코드가 실질적으로 시설에 붙어 있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상 저희가 이 QR 코드의 의무 시설이 6월 지금 22일 현재 12개 시설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고위험 시설에 해당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동선을 확진자들이 밝히기 싫어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QR 코드의 도용이나 그 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떤 그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자기의 개인정보와 연결된 암호화된 QR을 발급하고 그것을 찍게 되는 데이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이 부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이태원에서도 저희가 5월 초순에 황금 연휴 기간 때 뭐 클럽에 어떤 기반한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장치로 가지고 있었던 게 명부인데요. 그 명부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의 50%가 넘는 내용이 허위 작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허위 작성을 시설에서 다 일일이 잡는다라는 것은 거의 서면 명부상 부족한 부분일 거고 실질적으로 또 수기 작성 시에 그 필기구를 계속해서 여러 명이 같이 쓰게 된다라는 교차 감염의 우려들도 있어서 전자 ICT 기반으로 비접촉 방식의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 됐고요. 요게 이제 슬라이드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이것을 만든 보건복지부의 특별관리 전담 팀에서는 고민했었던 부분이 오남용도 방지돼야 되고 명확하게 이 부분을 좀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시설에 같이 간 저희가 어떤 접촉자를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역학조사의 어떤 커다란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발급된 그 QR은 암호화되어 있고 실제로 그 QR을 찍어보면 난수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정보인지 개인정보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QR 정보가 실질적으로 전자출입명부의 각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출입명부 앱에 들어가게 되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이버 현재 패스 그 통신 3사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참여를 이제 해서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아마 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암호화된 값을 가지고 있어서 QR의 발급 기간은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가지고 있으나 이 사람이 어딜 갔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거꾸로 전자출입명부의 앱과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된 QR값과 그 다음에 시설 정보, 시설의 출입 시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분산돼 있고 데이터에 대한 예를 들어 해킹이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정보가 쌓이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절대
어떤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저의 그 자연인으로서 A라는 사람이 어떤 1번이란 시설을 갔었던 내용이 전혀 한 곳만 해킹해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당되는 시설의 어떤 그 시스템에다가 필요시에 역학조사관의 요청에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연계를 해놨고요. 그 상황에서 결합해서 개인정보를 결합해가지고 어떤 시설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확진자가 방문했었고 확진자가 방문한 부분에 같은 시간대에 그 시설에 출입했던 사람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의무 적용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보도 자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고위험 시설로 이제 지정돼 있는 거는 비말과 소위 말해 3비 이제 3밀에 대한 시설, 밀접, 밀집, 밀촉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고 굉장히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자체 행정명령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를 수 있고요. 통신곤란 시설, 그 다음에 독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용 시설은 자기의 편에 따라서 자기가 전자출입 명부를 깔겠다고 하는 시설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시기도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을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정보의 심각과 경계, 현재 심각 단계고요. 총 감염병 위기 단계는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누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계 단계까지만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해당되는 내용들을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법적 근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인정보 동의 하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아마 여기서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QR 체크인을 눌러보시면 매번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 화면을 클릭하셨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난 네이버도 들어가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런 스마트폰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수기명부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외조항도 다 넣습니다. 단 신분증을 넣고 전화번호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되는 4주를 책정을 해서 4주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당되는 정보가 모두 삭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행정안전부의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한 부분, 분산 보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안정하다는 부분, 그다음 기술적 사항으로선 QR코드를 단 15초만 노출시키고 다시 그 QR코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게 해서 그 QR코드 자체의 오너명도 방지하는, 그리고 또 네이버의 이제 시범사업 때 초기에는 네이버만 됐었는데 현재 6월 24일 날 패스, 통신 3사도 해당돼서 지금 현재 지금 QR를 발급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조만간 카카오톡을 통한 QR 앱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시범 사업 대상 기간은 약 16개 기간, 서울과 대전의 16개 기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시범 사업 기간 중에 287개소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출입 기록이 현재 그때 그 시범 사업 결과 3,170명인데 현재 6월 23일 현재는 약 6만여 곳 이상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200만 이상의 스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끄집어서 이제 정보를 연계해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결과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유흥시설은 이용자가 항의하는 이제 술을 좀 드시고 오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 난 이런 거 모르겠는데 왜 귀찮게 날 이렇게 해 이러시는 부분이 많았고 거부 사례가 많았고, 근데 젊은 세대는 굉장히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거부도가 많이 적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이 원활히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고령층에는 좀 문제가 됨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고령층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범사 결과 뭐 여러 가지 저희 정부가 사실은 이 전자출입 명부가 굉장히 좀 주요하게 유효한 이제 앞으로 좀 대응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양한 시설, 꼭 어떤 고위험 시설을 떠나서 사실 오늘도 뭐 이런 이 모이는 곳에 누가 이제 명부 뒤에 다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게더링 할 수 있으면 혹시라도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그 확진자에게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왜 빨리 찾아지는지는 이 슬라이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출입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두 군데의 기관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암호화된 접촉자 QR과 시설 정보, 그 다음에 시설 출입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 QR 발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나 패스 3사,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는 QR 발급 정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그래서 이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서 사용자는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역학조사관이 지금 기초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미확인되었던 어떤 확진자 추가 방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확진자의 방문 시설이나 아니면 확진자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양적으로 판단해가지고 QR에 대한 내용을 지금 확인하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바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쓰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거는 10분이 아니라 거의 한 5분 내로도 뭐 1분 내로 지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서버 간 연계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패스나 카카오톡은 이제 아직 지금 개발 중이라 서버 간 연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서버 간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네이버엔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받게 되면 이 이후의 방역 조치는 접촉자에 대한 검사 공고에 대한 문자를 송부하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곳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권고하고 그 검사를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서 선별진료소로 가셔서 좀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이 이후의 방역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할 텐데 결국에 이 모든 내용들은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내에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임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팩트 중심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